아버지, 요즘 기억이 자꾸 흐릿하시죠? 치매가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요. 박노인은 딸 은영의 말을 들으며 눈을 감았다. 말은 더듬거리고 손발은 둔했지만 그의 정신만큼은 또렷했다. 치매라는 말은 섬광처럼 가슴을 후벼 팠다. 내가 치매라니 이 아이가 왜 이런 소리를 하는 거지? 며칠 전부터 이상했다. 은영은 병실을 자주 드나들며 간호사 몰래 의사와 속삭였다. 보호자 지정이 급하다고요. 환자가 의사 표현을 못하면 제가 대신 해야 하잖아요. 박노인의 귀에는 그 속삭임이 또렷이 들렸다. 몸은 말을 못해도 정신은 생생했으니까. 그날 밤 간호사가 슬그머니 다가와 귓속말을 했다. 어르신, 따님을 조심하세요. 지난번에도 무언가 서류 얘기를 하더군요. 박노인은 순간 숨이 막혔다. 설마 내 친딸이 나를 속이고 있는 건가? 다음 날 은영은 다정한 얼굴로 웃으며 과일을 깎아왔다. 아버지, 이거 드시고 힘내세요. 하지만 손등으로 가려진 그녀의 눈빛은 낯설게 번뜩였다. 아버지는 일부러 숟가락을 놓치며 엉뚱한 말을 중얼거렸다. 저기 우리 소 몰고 가야지. 은영은 미묘한 미소를 지었다. 역시 기억이 많이 흐려지셨네. 그녀는 곧장 사위에게 문자를 보냈다. 이제 거의 다 왔어. 치매 확정이야. 병실 문틈에 선 간호사는 그 장면을 똑똑히 보았다. 그리고 몰래 작은 녹음기를 박노인에게 건넸다. 어르신, 정신이 또렷하신 걸 증거로 남기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따님 뜻대로 될 겁니다. 박노인의 손이 떨렸다. 고맙소. 이 늙은이 아직 살아있다는 걸 세상이 알게 해주시오. 밤이 깊어가고 병실에는 기계음만 울렸다. 그러나 그 기계음 사이로 새로운 결심이 서려 있었다. 그래, 내가 치매인 척하자. 끝까지 속아 넘어가는 척해야 내 놈들의 민낯이 드러나겠지. 그의 눈은 천천히 감겼지만 마음속 불꽃은 더없이 뜨겁게 타올랐다. 첫 번째 연극이 막 시작된 순간이었다. 박노인은 아침 햇살이 병실 창가에 비칠 때 일부러 눈을 반쯤만 떴다. 간호사가 이름을 부르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은영이 들어오는 순간을 기다리기 위해서였다. 잠시 후 은영은 커피와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왔다. 아버지, 오늘은 좀 어떠세요? 박노인은 허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소밭에 가야지. 은영의 눈가에 만족스러운 기색이 스쳤다. 역시 상태가 더 나빠지셨어. 보호자 지정 빨리 진행해야겠다. 그녀는 사위에게 전화를 걸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오후에 변호사랑 만나. 위임장 작성 준비해둬. 간호사의 시선이 곧장 그녀에게 꽂혔지만 은영은 개의치 않았다. 그날 밤 사위가 병실을 찾았다. 장인어른, 저 기억하세요? 박노인은 일부러 눈을 동그랗게 뜨며 엉뚱한 이름을 불렀다. 철수, 밥 먹었냐? 사위는 피식 웃으며 속삭였다. 보호자만 되면 이 재산은 우리 거야. 박노인의 주머니 속 작은 녹음기가 깜빡이며 모든 대화를 담고 있었다. 그는 손가락을 꼭 쥐며 속으로 되뇌었다. 그래, 더 드러내라. 내 놈들의 욕심을 세상이 듣게 해주마. 간호사가 약을 챙기러 들어왔을 때 은영은 서류를 내밀며 물었다. 선생님, 아버지가 이렇게 상태가 안 좋은데 서류 처리할 때 제가 보호자로 지정되죠? 간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환자분이 의식이 명확하시다면 직접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은영은 억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은 날카로웠다. 박노인은 침대 위에서 그 모든 장면을 지켜보았다. 좋다. 이제 너희가 더 급해질수록 내 연극은 완벽해질 것이다. 병실 불빛이 꺼지고 기계음만이 다시 울려 퍼졌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박노인의 눈동자는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아침 회진 시간이 다가왔다. 의사가 병실로 들어서자 은영은 쟁걸음으로 다가가 상황을 설명했다. 선생님, 아버지가 요즘 기억을 전혀 못하세요. 어제는 제 이름도 못 알아보셨어요. 의사는 침대 옆에 앉아 박노인을 바라봤다. 환자분,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아십니까? 박노인은 일부러 잠시 머뭇거리다 낮게 중얼거렸다.
밭에 나가야 하는 날이지. 은영은 곧장 의사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보셨죠? 현실 구분을 못하세요. 의사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다. 다음 질문이 이어졌다. 지금 누가 옆에 있는지 아십니까? 박노인은 일부러 눈을 흘기며 말했다. 우리 동네 철수. 순간 사위가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은영은 애써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아버지가 이렇습니다. 제가 보호자로 지정되면 치료도 더 원활하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간호사가 끼어들었다. 선생님, 제가 지켜본 바로는 어르신이 분명히 의식이 또렷하실 때가 많습니다. 어제는 제 이름도 정확히 부르셨거든요. 은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날 저녁 은영은 사위와 병실 구석에서 속삭였다. 안 되겠어. 그냥 도장만 받아내자. 아버지가 거부 못하게. 사위가 낮게 대답했다. 치매 확정만 되면 우리 손에 다 들어와. 서두를 필요 없어. 박노인은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이 모든 게 녹음기에 담기고 있다는 사실에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 조금만 더 기다려라. 이제 너희 덫에 스스로 걸려들 날이 머지 않았다. 창밖 어둠 속에서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그리고 병실 안의 공기는 서류 한 장으로 모든 것을 뒤흔들 예고처럼 무겁게 가라앉고 있었다. 저녁 무렵 병실 문이 조심스레 열렸다. 은영은 얇은 미소를 띠며 들어왔고 손에는 투툼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사위는 뒤따라 들어오며 병실 문을 살그머니 닫았다. 아버지, 오늘은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은영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시작했지만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그녀는 봉투에서 한 장의 서류를 꺼내 침대 곁에 펼쳐 놓았다. 이건 단순한 위임장이에요. 아버지 힘드시니까 앞으로는 제가 대신 처리해 드리려고요. 여기에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박노인은 천천히 시선을 서류로 옮겼다. 종이 위에는 굵은 글씨로 재산 관리 및 위임 동의서가 적혀 있었다. 순간 그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러나 얼굴에는 멍한 표정만 띄우며 더듬거렸다. 이게 뭔 종이냐? 은영은 애써 웃음을 지었다. 아버지, 그냥 편하게 계시라는 거예요. 제가 다 알아서 해드릴게요. 사위가 곧장 도장을 꺼내 침대 옆 탁자에 올려두었다. 장인어른, 여기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그 순간 간호사가 약을 들고 병실로 들어왔다. 은영은 황급히 서류를 덮었지만 간호사의 눈은 이미 그것을 확인했다. 무슨 서류죠? 간호사가 묻자 은영은 억지 미소를 지었다. 아버지 치료 동의서예요. 박노인은 눈을 반쯤 감은 채 손을 떨며 도장을 집어드는 신용을 했다. 그러나 동시에 주머니 속 녹음기에 빨간 불빛이 희미하게 깜박였다. 좋다, 더 분명하게 녹음되겠지. 은영은 숨을 죽이며 속삭였다. 사위가 서류 끝을 잡고 아버지 손을 억지로 끌어내렸다. 그 순간 병실 공기가 얼어붙었다. 간호사의 눈빛이 번뜩였고 박노인의 가슴은 심하게 요동쳤다. 이제 곧 끝이 다가온다. 그리고 탁자 위 서류 한 장이 가족의 운명을 갈라놓을 듯 무겁게 흔들리고 있었다. 서류 끝자락이 아버지의 떨리는 손에 닿으려는 순간 병실 문이 세차게 열렸다. 멈춰. 낯익은 목소리에 모두가 고개를 돌렸다. 출장 중이던 아들 민호가 숨 가쁘게 서 있었다. 여권 가방을 든 채 그대로 병실 안으로 들어온 것이다. 누나, 지금 뭐 하는 거야? 민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은영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황급히 서류를 가렸다. 그러나 말끝이 흐려졌다. 민호는 탁자 위 서류를 단숨에 낚아채 읽었다. 굵은 글씨 재산 관리 및 위임 동의서. 순간 그의 눈이 번쩍였다. 이게 치료 동의서라고? 누굴 바보로 아는 거야? 사위가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나섰다. 그러나 민호는 더 이상 참지 않았다. 입 닥쳐. 아버지 목숨을 돈으로 거래해? 박노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내가 다 듣고 있었다. 순간 간호사가 주머니 속 녹음기를 꺼내 들었다. 빨간 불빛이 꺼진 기계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녹음된 은영과 사위의 대화가 병실 안에 울려 퍼졌다. 은영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떨궜고 사위의 얼굴은 굳어졌다. 민호는 그들을 노려보며 말했다. 이제 끝이야. 경찰에 가자. 병실 공기는 숨조차 막힐 만큼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러나 그 무거움 속에서 박노인의 눈빛은 처음으로 안도에 젖어 있었다. 그래, 내 연극은 성공했구나. 진짜 당한 건 결국 저 아이들이었어. 다음 날 아침 병실 문이 열리자 경찰 2명이 들어왔다. 민호가 전날 밤 바로 신고를 했던 것이다. 박은영 씨 그리고 남편분. 재산 위임 서류 조작 및 강요 미수 혐의로 조사에 협조해 주셔야겠습니다. 은영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주저앉았다. 사위가 끼어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민호가 녹음기를 경찰에게 건네는 순간 모든 항변은 힘을 잃었다. 기계 속 목소리가 병실에 다시 울려 퍼졌다. 경찰의 눈빛이 단호해졌다. 분명하군요. 동행해 주시죠. 순간 은영은 흐느끼며 울음을 터뜨렸다. 그러나 박노인은 차갑게 눈을 감았다. 그의 가슴엔 분노보다 깊은 슬픔이 먼저 고여 있었다. 은영과 사위가 경찰에 이끌려 나가자 병실 안은 고요해졌다. 민호가 침대 곁으로 다가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아버지,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는 제가 끝까지 지켜드릴 겁니다. 박노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민호야, 내가 너를 믿어야 했는데 내 누나만 믿다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 민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이제는 저희 둘만 있잖아요. 남은 시간만큼은 행복하게 보내요. 햇살이 병실 창가로 들어왔다. 오랫동안 짓눌렸던 공기가 조금씩 풀려나가며 아버지와 아들의 손끝에 온기가 번졌다. 그러나 그 따뜻한 순간에도 박노인의 마음 한구석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피부치에게서 배신당한다는 게 이렇게 쓰라린 일이구나. 그의 눈동자는 여전히 깊은 슬픔을 간직한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며칠 뒤 사건은 마을의 삽시간에 퍼졌다. 병원에서 경찰차에 실려 나가는 은영과 사위의 모습은 지나가던 환자들과 보호자들의 눈에 생생히 박혔다. 아이고, 친딸이 아버지를 속였다니. 세상 말세야, 세상 말세. 이웃들의 수군거림이 퍼져나갔다. 민호는 아버지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이제 괜찮아요. 이제 누가 뭐라 해도 저는 아버지 편이에요. 그러나 박노인의 가슴은 여전히 무거웠다. 창밖을 바라보며 그는 속으로 되뇌었다. 피부치에게 배신당했다는 낙인이 남은 생동한 나를 따라다니겠지. 친척 몇몇은 전화를 걸어왔다. 형님,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은영이가 그럴 리 없잖아요. 박노인은 대답 대신 긴 한숨만 내쉬었다. 밤이 되자 병실 불빛 아래에서 그는 낡은 수첩을 꺼내 들었다. 오래전 아내와 함께했던 사진, 그리고 자녀들 이름이 빼곡히 적힌 장부였다. 내가 남은 걸 어떻게 해야 할까? 박노인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페이지를 넘겼다. 돈, 땅, 집, 모두가 다툼의 씨앗이 되어버린 현실이 서글펐다. 그때 민호가 조용히 물었다. 아버지, 진짜로 우리 가족에게 남겨주고 싶은 건 뭐예요? 순간 박노인의 눈빛이 흔들렸다. 민호의 물음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남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질문이었다. 병실 공기는 고요했지만 그 고요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은 더욱 깊은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다. 늦은 밤 병실 불빛은 희미하게 깜박였다. 박노인은 침대 곁 탁자 위에 놓인 낡은 수첩을 다시 펼쳤다. 그 속에는 자녀들의 이름과 평생 모아온 재산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땅 몇 평, 집 한 채, 은행 잔고. 내가 평생 땀 흘려 모은 것들이 결국 아이들을 갈라놓았구나.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다. 그러나 곧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이 스쳐갔다. 젊은 시절 새벽마다 시장에 나가 고된 일을 마다하지 않았던 순간들, 아내와 함께 허름한 집에서 웃으며 밥을 나누던 장면, 그 모든 순간이 결국 돈 때문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문득 민호가 한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아버지, 진짜로 남겨주고 싶은 건 뭐예요? 그 질문은 단순히 재산 분배가 아니라 삶의 마지막에 무엇을 전할지 묻는 물음이었다. 박노인은 손가락을 떨며 펜을 집어들었다. 하얀 종이 위에 천천히 글씨를 적기 시작했다. 나는 내 남은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는다. 대신 사회에 환원하여 나와 같은 노인이 다시는 고독과 배신 속에서 쓰러지지 않기를 바란다. 그 순간 그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그래, 이것이 내가 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겠지. 창밖에는 빗방울이 다시금 내리고 있었다. 그 빗소리는 마치 지난 상처를 씻어내듯 병실 안을 잔잔하게 울리고 있었다. 박노인은 떨리는 손끝으로 유언장을 접어 머리맡 서랍 깊숙이 넣었다. 그리고 속으로 되뇌었다. 이제는 나의 마지막 선택으로 이 이야기를 끝내야 한다. 며칠 뒤 박노인의 병실을 찾은 변호사가 서류 봉투를 들고 들어왔다. 민호가 놀란 눈으로 물었다. 변호사님, 이게 뭐죠?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아버님께서 직접 작성하신 유언장입니다. 정식 공증 절차를 밟으라고 하셨습니다. 민호의 눈이 커졌고 병실 한쪽에 있던 친척들이 술렁였다. 유언장이라니? 우리도 권리가 있지 않나? 아무리 그래도 자식들에게 한 푼도 안 남긴다는 게 말이 되나? 유언장이 공개되자 방 안은 정적에 휩싸였다. 내 남은 재산은 모두 사회에 환원한다. 이것은 가족을 벌주기 위함이 아니라 더는 재산 때문에 가족이 갈라지지 않기를 바라는 나의 뜻이다. 순간 친척들이 웅성거리며 불만을 터뜨렸다. 아니, 이렇게 고생해서 모은 걸 다 남에게 준다고? 저건 누나 은영이 잘못이지 왜 우리까지? 민호는 굳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뜻입니다.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에도 흔들림이 있었다. 그 역시 상속을 전혀 받지 못한다는 사실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기 때문이다. 박노인은 침대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이미 모든 반발을 예상했다. 그래, 나를 원망하더라도 괜찮다. 이게 아니면 우리 가족은 다시 서로를 갉아먹을 테니까. 잠시 후 방 안이 고요해졌다. 그리고 박노인은 힘겹게 몸을 일으켜 말했다. 내가 남기는 건 돈이 아니다. 내가 자식들에게 남기고 싶은 건 잘못을 되돌아볼 기회다. 그 말은 무겁게 울려 퍼졌고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의 가슴에 깊은 파문을 일으켰다. 유언장이 공개된 지 사흘 뒤 병실 앞 복도는 시끄러웠다. 친척들이 모여 웅성거리며 목소리를 높였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 피부치인데 전 재산을 남에게 준다고? 민호, 내가 아버지 말만 듣고 저렇게 하는 거 아냐? 민호는 굳은 얼굴로 병실 문 앞을 지켰다. 아버지 뜻입니다. 제가 따로 손댄 건 없어요. 그러나 그의 눈빛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다. 그때 경찰의 감시하에 은영이 병실에 들어섰다. 수척해진 얼굴, 그러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아버지, 정말 이게 아버지 뜻이에요? 평생 키워준 딸한테 단 한 푼도 안 주겠다는 게 진심이에요? 병실 공기는 한순간 얼어붙었다. 박노인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은영아, 내가 나를 치매로 몰아간 순간 나는 이미 너를 잃은 거나 다름없다. 은영의 입술이 떨렸다. 그건 내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엔 후회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민호가 나섰다. 누나, 이제 그만해. 아버지 결정은 번복되지 않아. 은영은 곧장 민호를 노려보았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된 거잖아. 결국 다 내 뜻대로 흘러가네. 그 순간 변호사가 단호히 말했다. 박 선생님의 유언장은 정식 공증 절차를 거쳤습니다. 누구도 함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은영은 힘없이 고개를 떨궜다. 그러나 눈동자 깊은 곳엔 여전히 미련이 남아 있었다. 정말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 걸까? 박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남겼다. 나는 돈보다 무거운 걸 남기고 싶다. 내 잘못, 우리가 저지른 모든 잘못을 돌아보는 기회 말이다. 그 말은 병실 안 모든 이들의 가슴을 무겁게 울렸다. 그리고 은영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저녁이 깊어갈 무렵 병실 문이 조심스레 열렸다. 수척해진 은영이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양옆에는 경찰관이 서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에도 연민이 어려 있었다. 박노인은 고개를 돌려 딸을 바라보았다. 한때 누구보다 애틋하게 품에 안았던 친딸의 얼굴, 지금은 눈물과 후회로 얼룩져 있었다. 아버지 은영의 목소리는 떨렸다. 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저 그렇게 나쁜 딸 아니었어요. 그냥 민호만 늘 인정받고 저는 뒤로 밀려나는 게 너무 싫었어요. 박노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은영아, 내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다니 아버지는 몰랐구나. 은영은 눈물을 흘리며 이어갔다. 저도 아버지 사랑받고 싶었어요. 근데 늘 민호는 기특하다는 말씀만. 그래서 그 순간 눈이 멀어버렸어요. 박노인은 떨리는 손을 뻗어 딸의 손등을 살짝 잡았다. 어리석은 짓을 한 건 맞지만 내가 내 딸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다만 은영아, 사랑은 강제로 빼앗는 게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거란다. 은영은 흐느끼며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 죄송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거 알아요. 그래도 한 번만 용서해 주실 수 있나요? 박노인의 눈가에도 눈물이 고였다. 내가 내 잘못을 다 용서할 순 없지만 아버지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널 향해 있다. 그걸 잊지 말아라. 순간 경찰관이 다가와 말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은영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가 천천히 놓았다. 아버지, 저 꼭 다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녀가 떠난 병실 안은 고요했다. 박노인은 무겁게 숨을 내쉬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피부치의 배신보다 더 아픈 건 결국 사랑받지 못했다고 믿는 아이의 상처였구나. 은영이 떠난 병실은 정막에 잠겼다. 박노인은 한참 동안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 불빛이 아득하게 번져 있었고 그 속에서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내가 평생 남긴 게 결국 돈이었구나. 그 돈이 아이들을 갈라놓고 서로를 미워하게 만들었구나. 눈을 감자 어린 시절 은영이 손을 잡고 웃던 모습이 떠올랐다. 민호가 땀에 젖어 학교 운동장에서 뛰던 모습도 겹쳐졌다. 결국 자신이 남겨주고 싶었던 건 돈이 아니라 그들의 웃음과 사랑이었음을 이제야 뼈저리게 깨달았다. 박노인은 머리맡 서랍에서 유언장을 꺼내 펼쳤다. 그리고 펜을 들어 한 줄을 더 적었다. 내가 남기는 것은 돈이 아니다. 사랑과 화해, 그것이 너희의 진짜 유산이다. 그의 손은 떨렸지만 글씨는 분명했다. 민호가 들어와 아버지의 곁에 앉았다. 아버지, 뭐 하세요? 박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는 거다. 민호야, 돈은 남지 않아도 마음은 남을 수 있겠지? 민호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네, 아버지. 그게 제가 평생 지켜갈 유산이에요. 그 순간 박노인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그래, 이제야 조금은 홀가분하구나. 병실 창밖 하늘에는 달빛이 은은히 퍼지고 있었다. 마치 지난 상처와 어둠을 덮어주는 듯 고요하지만 단단한 빛이 병실 안을 감싸고 있었다. 며칠 뒤 박노인은 퇴원을 허락받았다. 민호가 휠체어를 밀며 병원 문을 나서자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두 사람을 감쌌다. 아버지, 이제 집으로 가요. 민호의 목소리엔 안도와 다짐이 섞여 있었다. 그들은 곧장 오래된 시골집으로 향했다. 집 대문을 여는 순간 마당에 심어둔 감나무가 붉게 물든 열매를 매달고 있었다. 박노인은 나무를 올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 나무도 참 오래 버텼구나. 나도 이 나무처럼 끝까지 버텨야지. 이웃들이 소식을 듣고 하나둘 찾아왔다. 형님, 이제 괜찮으십니까? 아이고, 다행이에요. 우리 다 걱정했어요. 박노인은 오랜만에 사람들 속에서 웃음을 지었다. 그동안 외롭다고만 생각했지만 자신을 지켜보는 눈들이 여전히 곁에 있음을 깨달았다. 밤이 깊어지자 박노인은 낡은 서랍을 열었다. 사진첩, 오래된 편지, 손때에 묻은 물건들 하나하나 꺼내어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사진 속에는 어린 은영과 민호가 함께 웃고 있었다. 참 그땐 모두 행복했었는데. 눈가가 젖었지만 이젠 후회보다 감사가 더 컸다.
민호가 방으로 들어왔다. 아버지, 무슨 생각하세요? 박노인은 미소를 띠며 대답했다. 남은 건 다 정리해야지. 사진은 너희에게, 땅은 세상에, 그리고 내 마음은 하늘에. 민호는 잠시 말없이 아버지를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박노인은 유언장을 다시 펼쳐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줄을 덧붙였다. 나는 가진 것을 세상에 돌려주고 사랑은 자식들에게 남긴다. 창밖으로 바람이 스쳤다. 감나무 잎이 흔들리며 달빛에 반짝였다. 마치 그의 결심을 축복하는 듯 집안은 고요하지만 단단한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다. 며칠 뒤 민호와 함께 찾은 시청 사무실. 박노인은 휠체어에 앉아 단정히 서류를 확인했다. 확실히 제 의지로 기부하는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직원은 놀란 눈으로 고개를 숙였다. 선생님 같은 분 덕분에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보실 겁니다. 박노인은 미소를 지었다. 내가 살아온 만큼 돌려줄 뿐이지요. 언론에도 이 소식은 금세 퍼졌다. 치매로 알려진 노인, 전 재산 사회의 환원. 신문에 실린 제목은 사람들의 입을 타고 널리 퍼졌다. 마을 사람들은 박수를 보냈다. 형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런 분이 계셔서 우리가 삽니다. 그들의 칭찬에 박노인은 겸손히 고개를 숙였지만 그 눈가에는 오랜만에 평온이 어려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마당 감나무 아래 앉았다. 민호가 따뜻한 차를 내오자 박노인은 천천히 잔을 들었다. 민호야, 이제야 홀가분하다. 내 욕심과 집착이 다 흩어진 것 같다. 민호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아버지, 저도 배웠습니다. 돈이 아닌 마음을 남기는 게 진짜 유산이라는 걸요. 박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잔잔히 말을 이었다. 세상은 떠날 때 빈손으로 간다. 남는 건 내가 어떻게 기억되는가일 뿐이지. 그날 밤 달빛은 유난히 밝았다. 박노인은 창가에 앉아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이제는 후회 없는 마지막을 맞을 수 있겠구나. 달빛 아래 그의 얼굴은 고요했고 그 고요함 속에서 마치 세상 모든 무게를 내려놓은 듯했다. 가을이 저물어갈 무렵 박노인의 기력은 눈에 띄게 약해졌다. 민호가 손을 잡고 병원에 다시 모셨을 때 의사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가족분들께 마음을 전하실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민호의 눈가가 젖었고 박노인은 잔잔히 웃었다. 괜찮다, 민호야. 사람은 누구나 마지막 역에 내리는 법이지. 소식은 곧 친척들에게도 전해졌다. 일부는 여전히 불만을 품고 있었지만 박노인의 기부 소식과 유언은 이미 공증으로 굳어 있었다. 그들은 결국 조용히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어느 날 은영이 경찰의 허락을 받고 병실을 다시 찾았다. 수척한 얼굴, 하지만 이번엔 분노가 아니라 슬픔이 어려 있었다. 아버지, 저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박노인은 힘겹게 손을 들어 딸의 손등을 어루만졌다. 은영아, 내 잘못은 크지만 내가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게 아버지가 너에게 남기고 싶은 마지막 말이다. 은영은 눈물을 터뜨리며 무릎을 꿇었다. 민호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누나, 아버지 뜻을 잊지 마. 이제라도 변하면 돼. 박노인은 두 남매의 모습을 지켜보며 흐릿하게 웃었다. 그래, 이제야 조금은 가족다운 모습이 보이는구나. 창밖엔 낙엽이 흩날리고 있었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병실 안에는 오랜만에 따뜻한 공기가 감돌았다. 그날 밤 박노인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속삭였다. 이제는 떠날 준비가 되었다. 그날 밤 병실은 유난히 고요했다. 심장 박동기 소리가 일정한 리듬으로 울렸고 민호와 은영은 아버지 곁을 지키고 있었다. 박노인의 숨결은 점점 가늘어졌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민호야, 내가 내 옆에 있어줘서 든든하다. 민호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 끝까지 함께 할게요. 박노인은 은영을 바라보았다. 은영아, 내가 내 딸이라는 사실, 그건 변치 않는다.
내 잘못도 있었음을 이제야 안다. 너를 늘 똑같이 안아주지 못한 게 미안하다. 은영은 손을 꼭 잡으며 흐느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저 다시 태어나면 꼭 아버지께 효도할게요. 박노인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다시 태어나지 않아도 된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전해준 것만으로 충분하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달빛이 창가에 비치며 병실 안을 은은히 물들였다. 사람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내가 남긴 건 돈이 아니고 너희와의 기억이다. 심장 박동기의 소리가 느려졌다. 민호가 아버지 손을 꼭 쥐며 흐느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은영도 울먹이며 따라 말했다. 저도요, 아버지. 마지막 순간 박노인의 입가에 미소가 스쳤다. 그래 이제야 가족이구나. 그리고 이내 기계음은 길게 울리며 병실을 가득 채웠다. 시간은 멈춘 듯 고요했고 남은 건 두 남매의 눈물과 따뜻한 손길 뿐이었다. 장례식장은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로 가득했다. 하얀 국화꽃과 은은한 향 냄새가 공간을 채웠고 검은 옷을 입은 조문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다. 민호는 상주로서 묵묵히 절을 받았다. 눈가에는 피곤이 가득했지만 그의 자세는 흔들림 없었다. 은영은 조용히 구석에 앉아 있었다. 수척해진 얼굴, 그러나 두 손은 떨며 기도하듯 모아져 있었다. 조문객 중 일부는 그녀를 꼽지 않게 바라봤다. 저 딸이 아버지 재산을 노렸던 그 사람이라지. 속삭임이 흘렀지만 은영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순간 민호가 은영을 불렀다. 누나, 여기 와. 같이 인사드리자. 은영은 놀란 눈으로 동생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일어나 조문객들 앞에 섰다. 그녀는 낮게 말했다. 저는 아버지의 큰딸입니다. 잘못이 많았지만 아버지를 마지막까지 지키지 못한 죄 평생 안고 가겠습니다. 순간 장례식장은 고요해졌다. 조문객들의 눈빛에도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다. 비난만 있던 시선 속에 안쓰러움이 조금씩 섞여들었다. 민호는 조용히 누나 곁에 서서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가 원하셨던 건 바로 이거야. 서로 미워하지 말고 끝내는 함께 서는 것. 은영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그녀는 동생의 손을 살짝 잡았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손끝엔 오래 묵은 앙금이 풀리는 듯한 따뜻함이 스며들었다. 영정사진 속에서 아버지는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다. 마치 두 남매를 지켜보며 이제야 조금 안심했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장례가 끝난 뒤 집안은 고요했다. 빈소를 정리하던 민호는 마당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아버지가 늘 앉아있던 감나무 아래 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그 빈자리가 더욱 크게 다가왔다. 은영은 조용히 다가와 감나무 곁에 섰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 은영이 낮게 말했다. 민호야, 나 정말 많이 잘못했지. 하지만 아버지 말대로 다시 시작하고 싶어. 민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대답했다. 누나, 아버지가 남긴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야. 우리 그 마음을 잊지 말고 살자. 은영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도 이제는 욕심 내려놓고 다른 방식으로 살고 싶어. 며칠 뒤 은영은 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의 식사를 돕고 아이들과 책을 읽어주는 일.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속에서 작은 웃음을 되찾았다. 민호 역시 새로운 결심을 했다. 아버지의 뜻을 이어 남은 집과 땅 일부를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쉼터로 내놓은 것이다. 아버지,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효도일 겁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남매의 변화를 놀라움과 존경으로 바라봤다. 그 집안이 그렇게 뒤숭숭했는데 이제는 달라졌구먼. 사람들의 말 속에는 더 이상 수군거림이 아니라 따뜻한 시선이 담겨 있었다. 그날 저녁 민호와 은영은 감나무 아래 함께 앉았다. 저녁 노을이 붉게 번지며 두 사람의 얼굴을 물들였다. 민호가 조용히 말했다. 누나, 우리도 이제 아버지처럼 살아야 하지 않을까? 은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래. 사랑을 남기는 삶 그게 진짜 유산이니까.
노을빛 속에서 두 남매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그 그림자에는 더 이상 원망이 아닌 새로운 희망이 담겨 있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계절은 겨울로 접어들었다.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두 남매의 삶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민호는 마을 어르신들을 위한 쉼터를 정식으로 열었다. 낡은 집을 고쳐 따뜻한 방과 작은 도서관을 마련했고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 이건 아버지의 집입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의 집이 되어야겠지요. 그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시울을 붉혔다. 한편 은영은 도시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었다. 처음에는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받았지만 꾸준히 어르신들의 손을 잡고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조금씩 신뢰를 되찾아갔다. 예전에는 제 욕심밖에 몰랐는데 이제야 아버지 말씀을 알 것 같아요. 사랑을 주는 게 진짜 남는 거라는 걸요. 민호는 종종 복지관을 찾아 누나와 함께 봉사했다. 둘은 예전처럼 날카롭게 다투지 않았다. 대신 작은 미소와 짧은 대화 속에서 조금씩 새로운 가족의 모습을 쌓아갔다. 마을 아이들이 물었다. 아저씨, 할아버지는 왜 재산을 안 남기셨어요? 민호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우리 아버지가 남기신 건 돈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살아야 한다는 가르침이란다. 그 말은 아이들의 눈에 순수한 빛을 남겼고 곁에서 듣던 은영의 가슴에도 따뜻한 울림을 새겼다. 겨울밤 하늘의 별이 총총히 빛났다. 두 남매는 감나무 아래 나란히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아버지, 저희 잘하고 있죠? 그들의 목소리는 바람을 타고 흩어지며 마치 하늘 어딘가에 닿는 듯 고요히 퍼져나갔다. 봄이 찾아왔다. 마당의 감나무에도 새순이 돋아나고 마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쉼터를 가득 채웠다. 민호는 봉사자들과 함께 아이들을 돌보며 바삐 움직였다. 은영은 부엌에서 어르신들의 식사를 챙기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 예전의 날카로움은 사라지고 이제는 따뜻한 손길과 웃음만이 남아 있었다. 그날 오후 두 남매는 감나무 아래에 나란히 앉았다. 햇살이 따사롭게 내려앉아 마치 아버지가 곁에 있는 듯했다. 민호야, 은영이 조용히 말했다. 이제야 아버지가 왜 그렇게 하셨는지 알 것 같아. 돈보다 소중한 건 결국 우리였던 거야.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아버지는 떠나셨지만 그분의 가르침은 우리 안에 살아있어.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 은영이 눈을 감고 속삭였다. 아버지, 저 이제 달라졌어요. 당신이 원하신 길을 따르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 감나무 잎사귀가 흔들렸다. 마치 대답하듯 부드러운 바람 소리가 두 사람을 감쌌다. 민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아버지,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우린 당신의 유산을 잊지 않고 지켜나갈 겁니다. 저녁 노을이 붉게 번지며 마을을 물들였다. 아이들의 웃음, 어르신들의 따뜻한 대화, 그리고 두 남매의 화해한 미소가 어우러졌다. 아버지가 남긴 건 돈이 아니었다. 그가 남긴 건 사랑, 용서, 그리고 다시 가족이 되는 길이었다. 그 길 위에서 두 남매는 마침내 어깨를 나란히 하며 걸어갔다. 그리고 감나무 아래 바람에 흩날리는 잎사귀는 언제까지나 아버지의 목소리처럼 속삭이고 있었다.